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6번째 페이지. 충무로에 1000만 배우 진선규가 있다면 잡지사엔 38만 조회수 이분이 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혼자 없어예. 안녕하십니까, 박광일입니다. 네. 박광일의 발도이람 지난주 제주도 1편이 나가고 나서 이제 댓글 중에요. 진선규 폼 미쳤다라고 쓰신 분이 계시던데. 아, 그래요? 네. 어떤 폼을 가리켰을까요? 선생님이 진선규 배우를 좀 닮았다. 박광일 선생님의 폼이 굉장한데 진선규 배우의 폼과 흡사하다. 사실 그분이 나오면 영화가 확 살잖아요. 1600만 관객의 신화. 그렇죠. 극한 직업의 주연 아니겠습니까? 극한 직업도 그렇고 최근에 또 그 복싱 박시현 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카운트라는 영화도 보면은 굉장히 잘 살려내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몇몇 배우들이 딱 들어가면은 그 분위기가 확 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진선규 씨라고 하면 네. 저야 감사하게 영광이다. 받아들여야죠. 그렇군요. 흔쾌히 넙죽 받으셨고요. 1600만 극한 직업처럼 잡지사 오늘 에피소드도 뭐 1600만 조회수는 아니더라도 한 16만 조회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16만 네. 가능하죠. 여러분 화력 좀 보여주시고. 자, 지난 시간에 제주도 지명과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데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는 제주도가 사실 세 가지가 없는 삼무도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삼무도를 제주도에 가면은 딱 그 설명해 놓은 뭐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뭐 해설들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네. 도둑, 거지, 그 다음에 대문이 없다. 아, 맞아. 이거 들어봤지. 예, 이게 가장 공식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의 대문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잖아요. 세 개 있으면은 세 개 다 걸려 있으면은 정랑이 예. 걸려 있으면은 네. 지금 멀리 나가 있다. 그 다음에 정랑이 하나만 걸려 있으면은 예. 가까운 데 있다. 둘이 있으면 중간쯤에 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된 그 신호 체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문을 열어놓을 정도가 되니까 그 도둑도 없고 그다음에 모두가 일을 하니까 거지가 없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자랑스러운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의 산무는 박광일의 제주 산무도설. 네. 예. 제가 가서 먹어서 이 굴을 먹으면서 이 굴은 어디 겁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제주 거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제주도에서 굴을 먹는데 제주굴이 아닙니까? 다 육지에서입니다. 왜요? 굴이 없어요? 제주도에? 굴이 거의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화식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늘어뜨려서 하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게 붙어서 하는 것들은 이게 현무암이기 때문에 굴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종달 쪽 몇 군데 외에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생물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 이게 현무암을 바탕으로 하는 그 기반암이다 보니까 네. 철광석이 없어요. 철광석이 없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에도 그 육지에서 가져온 철기를 가공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반가공된 철 제품을 갖고 와 쓰는 예. 그런 방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다도 딱 이렇게 그 가서 보면은 네. 이제 뭐 그 민속촌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성읍 마을 그 성 안에 가면은 네. 초가집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초가집. 야, 여기도 볏집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초가는 맞는데 네. 이게 볏집이 아니라 네. 전통 시대라면은 네. 그냥 억새와 같은 띠라고 하는 풀입니다. 왜냐하면 벼농사가 거의 없었어요. 삼별초가 들어오기 전에는 벼농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네네네. 삼별초 이후로 조금씩 퍼졌지만 네. 이게 벼는 기본적으로 물을 가둬둬야 되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그래도 그걸 가둬놓는 것들이 곳곳에 있지만 네. 예전엔 그게 자연스럽게 없었거든요. 현무암 구멍으로 숭숭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풀은 있지만 네. 볏집은 없고 그다음에 바위는 있지만 철광석은 없고 그다음에 진짜로 횟거리는 많지만 굴은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또 제주도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비슷하지만 다른 동네구나. 아니 그러면 삼별초 때까지면은 고려 시대까지는 벼농사를 거의 안 졌다는 그렇죠. 건데. 그럼 뭐 먹고 사나요, 제주도? 밭작물. 그 다음에 이제 육지하고 교환을 통해서 네. 이제 먹고 살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박광일의 산무도 이거 대문 거지 도둑보다 훨씬 재밌는데요. 신선하고 굴이 없고 철기가 없고 그 초가에 볏짚이 없다. 볏짚이 없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보리볏짚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죠. 보리볏짚을 보리는 이제 밭에서 자라니까. 지붕에 얹어서. 네. 예.
자, 말 나온 김에 삼다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로부터 제주도에는 바람 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다라고 하는데 이 페랭이 자꾸 참 거추장스럽네요. 한쪽에 내려놓으시죠. 페랭이 이거 내려놓지 못하겠고 네. 잠깐 얹어놓겠습니다. 이 바람돌 여자가 많은 섬 삼다도라는 별명이 알고 보면 슬픈 별명이라고요. 그렇죠. 일단 바람이 많다는 얘기는 뭐 섬이니까 그거야 굳이 슬플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후가 참 거칠구나. 태풍이나. 그렇죠. 태풍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바람이 좀 잔잔할 때도 있고 불 때도 있어야 되는데 네. 제주도는 어지간하면 네.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제주공항 비행기 그렇죠, 착륙할 때 위태로 왔던 장면들. 그래서 제주도 공항 가셔서 놀라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착륙한다 그랬는데 한 번 더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바람이 워낙 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이 많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농사가 안 된다. 그렇죠. 농사 지을 땅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여자가 많다. 아니 이 동네는 특별하게 딸을 많이 낳는 비법이 있나? 그렇다면은 육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서 도라르방도 만지는데 그 비법을 배우러 가실 텐데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쵸.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남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뱃일하다가 그렇죠. 그럼 남자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 그러면은 생산에 관련된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여성들이. 그래서 제주 여성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있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삼다라는 이름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쉽지 않은 섬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답사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풍광이 좋으면 살기가 어렵고요. 풍광이 평범하면 살기에는 괜찮은 동네. 그렇군요. 네. 여성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많을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의 역사인데 이 슬픈 역사와 관련해서 해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녀하면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뭐 소라나 전복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전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은 별도의 잠수장치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해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 세계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일본에 네, 한자로도 일본에서 보면 이제 해녀라고 쓰고 읽기는 아마라고 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해녀 이런 얘기들을 아마 제주도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녀는 최근의 표현이고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은 남녀를 가리켰던 잠수 그다음에 여성을 가리킬 때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잠과 계집 여자를 합쳐서 잠녀. 이렇게 남자도 물질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남자들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네, 그렇게 했었는데 특히 이제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구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물질을 하면은 해초 같은 것, 그다음에 남성들은 들어가면은 물고기를 잡거나 작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비창 같은 것, 그러니까 이거 뾰족한 창을 가지고 전복을 잡는 건데요. 해녀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살펴보신 분들은 이 전복 잡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요? 이 전복을 집어넣는데 비창을 손에 넣는데 이게 안 빠져요. 안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 비창을 벗어놓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이 끈이 묶여버리면 전복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손이. 족쇄처럼. 그렇죠. 그러면 물 위로 못 올라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비창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끈을 매놓는데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위험할 때 이 비창을 빼내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한 작업에 꼭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남자들이 했었던 건데 문제는 이 물질을 하던 남자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말을 기른다거나.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육지에 가서 뭔가 다른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도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 역할이 여성들에게 전적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하면은 남성은 떠올리지 못하고 여성, 해녀를 먼저 떠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질이 좀 해녀, 여성의 일이 되었다. 게다가 흥미로운 게요. 옛날에는 물질을 대부분 알몸으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이건이라는 사람이 제주에 유배 갔다가 쓴 한문수필 제주 풍토기를 보면 잠녀들은 발가벗은 몸으로 낫을 들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미역을 따고 나온다.
남녀가 뒤섞여 일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굉장히 좀 문화 충격받은 느낌인데.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죠. 지금도 이제 그 일본 아마 같은 사진을 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상반신은 노출한 상태에서 그 밑에 옷만 입고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해녀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제 고무옷을 입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은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도 이제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물에 들어갈 때 네. 짐작하시겠지만 옷 거추장스럽거든요.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예.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벗고 들어가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육지에서 생산과 관련된 것들이 아닌 거라고 봤던 사람들은 특히 조선시대쯤 오면은 남녀가 유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남자 여자가 섞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주 목사가 부임했는데 그렇죠. 알몸으로 물질을 하고 있네. 남녀가 그렇죠. 섞여서. 저기 전복을 따고 있는데 가보실까요? 그랬는데 남녀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남녀가 섞여 있다고 하지만 네. 이 남자하고 여성은 대체로 또 가족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한 사람들에게는 네.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입혀볼까? 제발 옷 좀 입어라. 그러면서 조선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네. 간단하게 물소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고무옷 이전에 약간 네. 한복처럼 됐지만 맞아요. 좀 간편하게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쉽게 벗고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해녀들의 물질이 워낙 좀 극한의 신체 능력을 요하는 일이고 정말 위험하고 고된 일이다 보니까 조선 정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라면 푸른 바다 저 밖인데 제주 목사의 글을 보니 백성들이 전복을 따느라 고생하는 모습들이 눈앞에 선하다. 차라리 곡물을 줄일지언정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복을 영원히 바치지 말라 이런 명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영원히 바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뒤에도 전복은 이제 뭐 못 끊는 분들이 계셨구나. 진상, 그다음 별공 이렇게 왔는데 이 전복이 어쨌든 그 굉장히 당대의 중요한 그리고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바다라는 게 서해 쪽 바다잖아요. 네. 뻘이거든요. 네. 전복이 없어요. 아, 중국에 전복이 없구나. 우리 서해 바다에 전복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전복, 진상, 곡물로 바쳐라.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은 제주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 전복을 잡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복을 진상하는 일들이 처음엔 남성들이 했던 것들도 나중에 여성까지 맡아서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전복을 이제 어느 정도 목숨 걸고 지금은 이제 전복이 양식이 되지만 예전엔 전복 찾으러 다녀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해서 이제 겨우 한숨 났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다시 연락 오는 거예요. 조금 더. 그 할당량. 그러면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을 때는 이게 더 큰 충격으로 오니까 이때 이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일부러요? 너무 고돼서? 너무 고돼서. 이 전복을 따는 게 너무 고되니까. 누굴 위한 공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복이 그렇게 귀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복을 올리는 방법이 생전복도 올리고요. 생전복. 그다음에 쪄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말려서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리거나 찐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요리를 하게 되면은 더 부드러운 어떤 음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복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았고 그것 때문에 해녀들은 굉장히 힘이 들었었던 거죠. 심지어 이제 제주 파견됐던 제주 목사들 중 이제 많은 사람들도 전복을 워낙 힘들게 채취하고 심지어 또 알몸으로 막 물질하고 이러니까 전복을 끊었다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보면은 야 저거 내가 이게 몇 개씩 이렇게 가져다가 먹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전복을 끊었습니다. 자, 제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 있죠. 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귤이라는 글자가 좀 뭐랄까요? 좀 말랑말랑하고 좀 귀여운 어감. 그렇죠. 글자도 좀 귀엽고. 그렇죠. 그래서 순 우리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발음 한자거든요 이게. 근데 한자 발음인데 굉장히 한글 같은.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호랑이가 한자인가 범이 한자인가 물어보면은. 당연히 호랑이라 그러죠. 근데 범호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일이랑자. 그래서 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귤은 그냥 한자고요. 그래서 육적 회귤이라 해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중국의 고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귤을 가리키는 다른 한자가 감, 밀감, 황감 이런 것들도 같이 쓰였습니다. 감도 한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 말고 또 다른 귤을 가리키는 감자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밀감, 황감 이렇게 해서 귤
감, 밀감, 현감이 이제 조선시대 실록에 귤을 가리키는 낱말로 등장을 합니다. 또 감자라고 불렀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감자라고 또 불렀습니다. 귤을 감자라고 불렀대요. 자, 우리 역사 담당 에디터가 귤에 대한 기록을 찾으려고 오랜만에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두더지처럼 뒤졌다고 합니다. 세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감귤은 종묘의 제사를 지내고 빈객을 대접함으로 그 쓰임이 매우 절실하다. 선생님, 조선시대 감귤은 어떤 의미를 가진 과일이었습니까?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백제 때부터 귤이 제주도에서 자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려 때는 귤의 어떤 그 곡물을 받았다 문종 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주도의 귤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최후한테 미움을 받아서 최자라는 사람이 제주로 쫓겨나는데 거기서 귤을 그 최후의 측근이었던 이규보한테 바칩니다. 이규보가 진짜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힘을 써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최자가 그 승상까지 귤비리 그러니까 귤 하나면 정승까지 갈 수 있는 이 굉장히 귀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기에 당연히 이제 제주도의 귤이 유명하잖아요. 태종 임금께서 진취적으로 야 귤이 제주도에서 자라라는 법은 없잖아. 아, 육지에서도? 육지로 기르자. 그래서 순천, 장흥 이런 데다가 귤을 기르는 시험을 합니다. 실패로 돌아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술 더 떠서 난 자신 있어. 나는 귤을 강화도에서 기를 수 있어. 아, 강화도? 이거 좀 무리수인데. 온실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하우스. 하우스를 만들어서 하우스 감귤을 만들려고 했지만 역시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만큼 조선시대에 갖고 싶었던 과일이 귤입니다. 소중한 귤. 그러니까 사과 박스에 요새는 돈을 넣는 분들이 계신데 예전에는 귤을 담아서 주면 아마 옛날 분들한테 갖다 주면 돈 붓고 거기다 귤 채워서 귤 한 5개라도 아니 왜 여기 귤이 없냐고 그러면서 저 종이 쪼가리는 뭐지 이러면서 버릴 겁니다. 그랬을 수가 있다. 자, 실제로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는요. 제주의 감귤나무는 매년 심고 접붙이며 해마다 그 수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보아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생산과 유통에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그 이수동 목사가 중종 때 간 이후로 이제 과수원을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과수원을 만들고 민간에서도 이제 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지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기르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육지에서 너무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귤이 몇 개 올라와? 좀 더 작년보다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 전복 따기도 바쁜데.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당연하게 귤이 수확이 되면은 그때 귤 따서 그냥 받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들이 체계를 갖춘답시고 귤이 꽃이 맺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옵니다. 닥달. 그러면은 여기 꽃이 지금 230송이니까 너는 가을에 230개의 귤을 바쳐야 돼. 그게 다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태풍만 나면 떨어지고 자라다가 안 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못 맞추면은 너 귤을 어디다 빼돌렸어. 아, 이 사람들 진짜 육지에서 온 육지촌 놈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그 제주도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집에 귤나무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귤나무를 고의적으로 끓는 물을 부어서 죽입니다. 아, 이건 진짜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결국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수원에서는 귤을 이제 그 수확을 해서 1702년에 이제 이영상 목사가 감귤봉진이라고 하는 탐라 순력도를 보면은 귤의 개수가 1단위까지. 그래서 한 여러 가지 뭐 당규자라든지 여러 당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귤들에 대한 종류를 적으면서 한 3만 개 정도를 이렇게 봉진을 했다. 육지로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만큼 철저하고 귀하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산물로서 어떻게 보면 보내졌습니다. 기후나 토양이 특별하다 보니까 이제 곡물로 바칠 게 워낙 많았고 그게 참 힘들었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록에 귤 관련해서 찾아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귤과 시험에 관한 기록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면 중종실록에는 귤 400개를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시강원에 분배하여 내리면서 각기 시를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 광해군 일기에는 귤을 내리고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였다. 수석을 차지한 이희춘에게 급제를 내렸다. 숙종 9년 2월 21일의 기록에는 감귤을 내리고 성균관에서 선비를 뽑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정조 6년에는 직접 감제에 참여하며 감제의 시험에 몸소 임한 것은 내가 왕위에 오른 뒤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일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니 뭐 귀한 과일을 유생들에게 나눠주는 건 좋은데 왜 자꾸 시험을 같이 치는 겁니까? 네?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귤이 올라오면은 이제 왕이 볼 때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귀한 애들이 누구야라고 생각을 하면 성균관 유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생들한테 이거를 보내고 처음에는 아마 시험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약간 시를 한번 지어봐라. 이 귤도 들어왔으니. 귤 하나 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잘 지은 팀에게 약간 이제 귤을 좀 몰아주는 형식으로. 골든벨 우승 상품이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귤인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귤이 정말 귀하거든요. 이 귤 한두 개면은 동네 가서 자랑할 수 있고 집에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 까먹는군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여기에 이제 경쟁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그래? 그럼 이 이제 귤을 환감이라고 했으니까 이 환감을 바탕으로 해서 시짓기 시험을 보자. 시짓기 시험. 그게 지금 얘기했던 정유했던 감제, 환감제. 감시험. 귤시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환감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 귤을 갖다 놓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유생들이 시험 치르기 전에 귤한테 덤벼들었어요. 시험 치르기 전에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이성을 잃은 거예요? 네, 성균관 안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사성이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 총장은 뭐 하셨습니까? 대사성이죠. 그러면서 아니 유생들이 귤 시험을 보고 나눠 갖는 건데 먼저 덤벼서 지금 이게 귤이 다 흩어졌으니 어떡합니까? 해가서 성균관 대사성이 쫓겨날 정도로 당대 귤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로 핫 아이템이었어요. 쇼미더 귤급입니다. 거의. 재밌네요. 그 유생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귀했던 귤이고. 사실 지금처럼 귤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잡지사 아주 초창기에 다뤘던 우장춘 박사의 공이 컸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귤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하고 사실은 이제 그때 귤의 종류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귤의 생산 자체라든지 지금 우리가 먹는 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계량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계량종을 들여왔던 인물이 바로 이제 우장춘 박사가 이제 들여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 일본의 이제 귤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종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교포로서 이제 제주도 분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귤나무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귤의 품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생산량도 많아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자체 개량을 통해서 최근에는 새롭게 이름이 등장했던 여러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귤은 한편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 초입에 가서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가 전체가 주황색이잖아요. 그렇죠. 이 굉장히 독특한 빛깔이 전체를 초록색과 주황색이 쫙 채우고 있고 그럼 이제 어지간하면은 어르신들이 부르잖아요. 노는이 뭐하냐고. 귤 따라고. 표현력 좋아요. 진선규 폼 미쳤다. 자, 한편 제주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또 유배의 뭐랄까요? 좀 성지? 끝판왕?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왕조실록에 제주 유배와 관련한 기록이 80번 넘게 나오고 또 유배 간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아마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다. 이건 조선시대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다. 지금은 아마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못 느끼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풍토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일단 소화 안 되고요. 음식 안 맞고요. 그다음에 물맛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삼다수가 좋은 줄을 잘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면 그게 고통이었고. 외국 가서 물갈이 하듯이. 그렇죠. 탈나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지금 제주도 분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쁘겠지만 당신 원악도 멀리 있는 좋지 않은 섬이라는 의미를 표현을 해서. 말도 좀 다르고. 그렇죠. 여기를 이제 귀향을 보내면은 그러면은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겠구나.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마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었죠. 조선시대 제주도로 유배 갔던 유명한 사람들을 잠깐 보면 먼저 폐위된 왕 광해군이 제주도로 갔다가 이제 죽었고요. 이분은 이제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죠? 폐위가 됐는데도 끝까지 그래서 교동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언젠간 다시 기회가 올 거야. 기회가 올 거야 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또 조선 태종 때 태종의 처남들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 모두 제주도로 유배. 또 이제 추사체와
또 잡지사 1회 출연으로 유명한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에 유배됐었죠. 그렇죠. 이제 조선시대에 내가 어디 가서 좀 고생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직에 나가서 좀 뭔가 이렇게 힘들었던 역정을 얘기를 하려면 제주도 유배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상원도 제주도 유배를 다녀왔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추사도 갔다 왔는데 특히 이제 추사 같은 경우는 이 제주도에 머물면서 그 유명한 세안도를 그려냈고 이상적 선생에게 이상적 선생에게 선물을 그러니까 제자에게 주었던 선물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때 이제 글씨를 조금 더 다듬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사체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또 제주도가 어떤 예술의 어떤 바탕이 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갔더니 심심하시잖아요. 심심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심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애들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 약간 서당처럼. 그렇죠. 후학양성.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정으로 이제 유배를 갔었으니까 그 대정 일대 근처 향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도 가르치고 실제로 이제 지금 제주도 유배지라고 하는 곳도 대정에 있죠. 네, 대정에 있고 그게 이제 그 제자의 집이 되는 거죠. 강도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더불어서 제주도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학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선비층의 두터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또 이제 유배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봤는데 유배지 옆에 그 추사 기념관도 있고 굉장히 가볼만 합니다. 이때는 이랬군요. 사실 지금이야 뭐 저보고 잠깐 제주 CBS에 몇 년 갔다 오라고 하면 저는 뭐 두 손 들고 환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땡큐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유배지들이 지금 뭐 다 여행지. 그렇습니다. 예, 사장님의 연락 남해로 유배를 보내고 뭐 거제로 유배를 보내고 너무 좋겠다. 진도로 유배를 보내고 제주로 유배를 보내고 휴양지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갈 수는 없지만 저기 북쪽에 삼수갑산 개마고원 있는데 유배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끝으로 제주도와 관련된 동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잡지사 조선인의 밥상 편에서 원래 우리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던 민족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셨는데 근데 제주도는 이때 돼지고기를 먹던 문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육지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은 이제 통시라 그래가지고 화장실하고 연결해서 길렀던 돼지, 그다음에 육지에 있는 돼지하고는 다르게 검은 빛을 띠고 있었고요. 흑돼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해양 문화하고 연결이 깊다라는 면에서 음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서는 국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고기, 소고기 베이스거나 아니면은 그 해물 베이스이지만 여기는 돼지고기 가 베이스가 돼서 오히려 일본의 라멘하고 비슷한 느낌을 고기국수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육지랑 좀 문화가 달랐고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것들이 여기 목축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길렀던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었던 편. 그러니까 뭐라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도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말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또 말을 길러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기르는 게 힘들어서 남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육지에다가 가져다 줘야 되고 하니까 이 제주도는 뭐 예를 들어서 동물, 그다음에 해물,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납 진상으로 받쳐지니까 어지간하면 육지로 갑니다. 아예 이탈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육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아니 육지 세금이 제주 세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나 그럼 여기 살래. 빠져나가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제주도는 전략적이거든요. 전복이라든지 귤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지만 이 말은 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선에서 길렀던 말의 한 50%에서 60%가 제주도에서 나옵니다. 많이 기를 때는 2만 마리까지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뭐 회유책도 쓰고 강압책도 쓰다가 나중에는 아예 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선 인조 때 출육 금지령. 육지로 나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인조 이후로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근대 와서 풀리거든요. 풀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같은 조선 사람인데 조선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서러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정조 때 김만덕이 그 거상 김만덕.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구해주고 상으로 받았을 때 그 상을 그 금강산 여행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은 상징적인 면이 있어. 육지 한번 가보자. 제주 사람들 육지 못 가잖아요. 저 근데 육지 갔다 왔습니다. 육지 갈 겁니다. 이게 사실 어필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그 어필은 먹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뭔가 그 제주도의 삶들이 멋져 보이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그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 계셨다는 것. 그런데 그 덕분에 그래도 또 우리 국토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우리가 또 온전하게 여러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주도 푸른밤 떠나면 좋지 않을까. 좋죠. 네네. 이거 뭐 거의 뭐 수탈당하는 식민지의 역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동등한 지역이라고 보긴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산 전복이나 귤 먹을 때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지금은 돈 많이 내시고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많이 먹으면 되죠. 많이 드셔야 돼요. 손 노래질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많이 드시고요. 가능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먹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많이 드시는 거니까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주도 많이들 찾으시니까요. 자, 세 번째 팔도유람지 제주도 두 편에 걸쳐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잠깐 팔도유람을 한 주 쉬고요. 왜냐하면 이제 광복절이기 때문에 광복절 특집으로 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광일의 팔도유람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